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을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대란 해결책,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수요 조금 줄여야, 또 1인당 국민소득 뒷걸음질, 경제정책 제자리 걸음, 또 노노위상정당, 민주당, 정의당 갈등, 이 세 가지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영 교수와 함께 오늘 아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부가 공적 판매처를 통해서 마스크 풀겠다라고 하고 지금 풀고 있는데, 그럼에도 갈 때마다 곳곳에서 줄 길게 늘어선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마스크 구하기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사과는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 비상체제를 가동을 해가지고 그런 마스크 보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마스크 보급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무상 공급이나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보급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유통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문제점 인식을 잘 하셨는데 해결 방안을 좀 조속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장 문제가 유통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게 공적 판매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공적 판매처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그다음에 우체국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공용 홈쇼핑 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그런 곳에 방문했을 때 대체적으로 좀 많이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가수요가 생기게 돼요. 네네. 그런 문제 해결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일회용으로 한정 짓는 마스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면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좀 빨아 쓰는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능성 마스크처럼 이제 어떤 필터 부분만 갈아 끼고 리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마스크를 좀 보급을 하다 보면 지금 마스크 좀 부족 상태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김상조 정책실장이 우리나라 마스크 생산량은 현재 최대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단 말이죠. 사실 국민은 마스크 사기 위해서 이렇게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 서기도 하고 하는 상황인데 이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럴 것도 같은데요. 가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기업 경영할 때 이제 채찍 효과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채찍 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손잡이 부분에서 어떤 공급에 조금 변화가 생기면은 이제 끝에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폭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공급에 조금 변화가 있을 때 기업들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로 좀 재고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가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민들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걸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일회용 마스크보다는 면 소재 마스크를 좀 이렇게 필터 부분을 이제 리필하는 쪽으로 네. 만들 수 있는 기능성 마스크를 좀 많이 공급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말만 하더라도 마스크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물량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마스크 대란 사태라고 하면은 지금 수급 조절 자체 수급 관리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비난의 목소리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1월, 2월 달에 실제로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0배 폭증하면서 예. 그동안에 정부가 좀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이 있고요.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과연 신천지라는 어떤 그런 특정 종교단체 환자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확진자 급증하는 모멘텀이 생겼다는 걸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게 정부 입장에서 얘기해야 될 내용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2003년 사스라든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소위 말해서 정부는 항상 비상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매뉴얼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라든가 이러한 어떤 공중보건과 관련된 품목들은 정부가 일정 부분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가격 급등이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특정 종교단체나 어떤 상황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낙관적인 여러 가지 입장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정책을 투입을 했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는 이른바 실기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그동안 좀 지적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 마스크 물량 얘기 충분하다라고 했다가 오늘 오전에 보니까 당정청은 마스크 수출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 독려해서 우리가 공급 늘리겠다라는 네. 식으로 입장을 좀 바꾼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출 문제도 우리가 이제 1월, 2월 뭐 지금 수출이 중국 수출이 폭증한 상황인데 지금 와서 한다는 게 사실 뒷북 대응 아니냐, 그래서 타이밍을 그러게요. 놓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좀 일련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스탠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항상 그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플랜 A, B, C 이렇게 갖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항상 그 어떤 플랜 A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고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예상되지 못한 시나리오가 생겼을 때 당황하고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예. 그거에 대해서 후속 대책이 내놓는 그런 스타일이 좀 있긴 있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 에서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할 거냐, 제한적 입국을 할 거냐, 그것도 지금 계속 논란 토지가 있잖아요. 네. 마스크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에 이제 수출하는 걸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예. 유통을 어떻게 이제 좀 합리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편의점을 통해서 네. 그 마스크를 수요를 이제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면 가수요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뭐 한두 개씩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예를 들어서 공적 판매처에서만 판매한다 보니까 어느 날 쉬는 날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한 최소 최대 5개 이상씩 양을 사야 사려고. 되는 그런 니즈가 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2시간씩 줄 서게 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런 문제를 정부가 좀 세심하게 그러니까 민간 기업처럼 좀 이렇게 그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10시 반에 방송 끝나고 어디 전화할 때가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마스크 주문 물량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 장애가 와서 전화가 한동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마스크 대란으로 살 수 있을 때 일단 사고 보자 불안감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그러니까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마스크 관련 발언으로 또 머리를 빚고 있는 지금 인물이 있어요. 네. 김승환 전북교육감 네. SNS 댓글에서 왜 마스크를 껴야 하냐? 이거 예. 무슨 말인가요? 반문하고 싶어요. 왜 안 저도- 껴야 예. 되는지를. 저도 이게 무슨 이분 그 말인가 발언에 하죠? 대해서 유익하게 봤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좀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진정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분의 또 목소리도 한번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주장이 틀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주의고요. 미국 보건당국에서는 마스크를 썼을 때 바이러스 전파하는 그런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입장이 틀려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네. 네.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무증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주체라고 봤을 때 네네.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마스크 쓰는 게 본인은 맞는 모른 것 채로 같아요. 그러니까 전파시킬 마스크 수 쓰는 게 있죠.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이제 미국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좀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의료용 마스크를 좀 쓰다 보면 불편해서 오히려 얼굴 자주 만지고 이런 아. 분들 같은 경우 안 쓰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쓰고 오히려 그 오염된 마스크를 막 함부로 이제 길거리에 버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럴 경우에 또 오염 관련된 마스크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도 좀 입장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무조건만 써야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마스크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안 썼을 때의 차이가 뭐가 있고 그런 거를 좀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면 전북교육감의 어떤 그분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오해도 좀 해소가 되고 어쨌든 한 목소리로 국민들이 좀 따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네네.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그런 시각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아무래도 근데 뭐 개인이라기보다는 전북 교육감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확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마스크 무료로 나눠주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뭐 전국적으로 퍼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공적 판매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그렇죠. 산간 지역이라든지 예. 또는 그 좀 구입하기 어려우신 저소득층 같은 분들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무상 공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자체에 대해서 무상 공급을 이제 확대했을 경우에
또 가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자체가 이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그 물량을 많이 하거나. 확보하려고 하는 예. 그런 생각이 있다 보면 오히려 이제 물량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면서 네.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 공급해서 일부 이런 그 무상 공급하는 대상자들한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저희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2,000달러,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4.1% 줄어든 규모입니다. 왜 국민 총소득이 이렇게 줄었을까요? 1인당 GNI가 4.1% 예. 감소했다는 얘기죠. 예, 예. 뭐 그로스 내셔널 인컴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GDP에다가 교육 조건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무역 손익을 고려했을 때 이제 나오는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그런 실제 경제 지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의 경제의 어떤 그 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죠. 1인당 그 GNI가 그 3만 불이 넘었던 데가 우리가 2017년이거든요. 17년. 2017년 그때 경제 성장률이 3.2%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GDP도 상당히 이제 성장률이 좋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3만 불 시대가 도래돼서 그러네요. 뭐 조만간에 우리도 뭐 4만 불 시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었는데요. 그 후로 경제 성장률이 계속 주춤하면서 네. 지난해 2%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앞으로 당분간 4만 불 달성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일단 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출 여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수출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죠.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덩달아서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출 여건 나빠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하면서 달러 표시 소득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면서 이게 이제 그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적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분간 4만 불 시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칫 3만 불도 이하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가 환율 관리라든지 예. 수출 정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3만 달러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올해 1분기 뭐 마이너스 성장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전체 연간 성장률도 뭐 크게 떨어질 거라 0%대까지 뭐 예측하는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3만 달러가 깨질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이제 그 대중국 일평균 수출이 20%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외국 그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0.8%까지 보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예. 그럼 경제 성장률이 나빠지고 교역 조건 나빠지는 데다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3만 불 붕괴 가능성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상징적인 3만 불 관리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수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외환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네. 수출 정책 관련돼서는 지금 대중국 그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그걸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진출을 하게 했을 때 수출하는 그런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수출금융 지원이라든지 수출보험료를 인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수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보험을 좀 인하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정부가 그 5G 장비 부품 업체에 대해서만 수출 보험료를 인하해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예. 중소기업의 어떤 그 업종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5G 부품 제조업체만 국한된 걸 좀 그 확대 적용해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지역을 좀 다변화하고 수출 수적을 늘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어요. OECD는 이제 2%, 그러니까는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췄고 무디스는 또 1.9%까지 내렸네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OECD가 2.3%에서 2.2%로 0.3%포인트 예. 내렸고요. 또 한국은행도 최근에 2.3%에서 2.1%로 0.2%포인트 내렸거든요. 네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OECD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도 집계를 하고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도 집계를 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 해외 이런 그 신용평가 기관 S&P나 무디스 같은 경우에 당초 2.1% 경제 성장률을 1.6%, 1.9%로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OECD가 뭐 0.3%포인트 인하한 거에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기재부나 한은이 정책 그 의지를 가지고 정책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률 1분기 지금 부진할 거를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속도가 빠르게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성장률을 의식하고 싶지 않아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막고 싶어도 막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정부가 예상한 뭐 예상치가 2.4%인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 얘기로는 코로나19로 한 0.2%포인트 정도는 내려갈 것 같다. 그렇다면 2.2% 정도는 달성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좀 너무 다른 기관들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나라는 그러게요. 얘기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그 OECD가 과거 2019년도 네. 1분기에 발표한 2019년도 그 연 경제 성장률하고요. 예. 한은하고 기재부가 전망한 거 실제 우리 전망치가 실제하고 얼마나 좀 적합했는지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예. 2019년 1분기 중에 OECD 같은 경우는 그 2019년 경제 성장률을 2.6%로 봤어요. 네. 한은도 2.6%로 봤고요. 기재부 같은 경우는 2.6에서 2.7%로 봤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재부나 한은 같은 경우가 그런 전망을 우리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은 같은 경우 통화 정책, 그다음에 기재부 같은 경우 재정 정책을 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화 가능하고요. 지금 뭐 당장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걱정할 게 아니고요. 올해 513조 정책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특히 코로나 그 사태에 대한 추경이 지금 한 20조 플러스 알파가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이나 이런 투자를 이제 했을 경우에 그런 그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되는 거 극복 가능하거든요. 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려가 돼가지고 했지만은 정부가 투자나 지출을 늘려가지고 2% 성장률 달성이 됐던 것 같이 올해도 이제 비관적인 전망이 많지만 정부가 어떤 정책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폈을 경우에 그런 전망치 우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간밤에 미연준이 전격적으로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금통위도 4월에는 조금 그 운신폭이 좀 생긴 거잖아요. 금리 인하할까요? 예,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 금통위가 최소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OMC 같은 경우가 원래 3월 17일, 18일 날 양일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뭐 이례적으로 뭐 그 어제 FOMC 회의를 해가지고 예. 0.5%포인트 전격 인하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준 금리가 1%에서 1.25%, 우리나라가 1.25%. 그렇죠. 그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해소됐어요. 없어졌네요.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한은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금리 역전된 것도 해소가 됐고 1%니까 지금 1.25%니까 1.25죠. 1% 정도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낮출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은은 뭐래도 좀 하고 싶은 생각에서 통화 정책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로 낮췄을 때 오히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미국 내에 어떤 대체 수단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 전격 인하했을 경우에 또 증시 부양되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내리긴 했지만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이제 자금 유입 문제, 그다음에 금리가 너무 낮으면서 그 위험 자산, 그 사모펀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금융 사고에 대한 단초 이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지 그냥 인위적으로 미국 0.5%포인트 내리니까 우리도 0.25% 내리자 이런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네네. 이미 지난해에도 이제 시장 금리가 워낙 이제 시장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선반영하는 결과도 생기고 있어요. 네. 지난해 금통이 동결했을 경우에도 이 예대율 금리가 0.2%포인트씩 낮아져가지고 그런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시장 금리 낮추는 거에 대한 효과가 과거처럼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